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자동차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도 정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 업계가 진짜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가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크루즈 컨트롤 켜고 차가 앞차 따라가면 그냥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자율주행에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야 그러면 실내도 더 아늑해야 되겠네, 오디오도 더 좋아야 되겠네, 얼마나 더 집같이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 라면서 이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달리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보다는 확실히 덜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확실히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자동차 업계 트렌드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앞으로 몇 년 안에 바뀌는 자동차 업계 트렌드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가 가장 크게 바뀌는 첫 번째 사건, 뭐니뭐니 해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난 절대 전기차 안 사, 난 끝까지 가솔린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거부감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자율주행 해준다는데, 내가 운전하기 싫은데 그때 운전을 해준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거부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제 차도 어댑티브 크루즈 있어요, 저도 HDA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핸들에 손도 안 대야 돼. 그래야지 자율주행이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냥 차에 딱 앉아서 주차장에서 헤이 현대 우리 집 가자 이러면 차가 알아서 출발해야 됩니다. 도로 쭉 가고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서 주차까지 자기가 딱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자율주행이다 라고 얘기하죠. 신호등 당연히 읽어야지. 앞차가 너무 답답하게 가요? 그러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서 이렇게 앞차 추월해 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이게 뭐 먼 미래에 언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냥 됩니다. 저희가 보고 온 차도 있죠. 테슬라. 저희가 미국에서 테슬라 FSD를 직접 타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죠. 와, 이게 되네. 이게 돼요. 저희는 테슬라 FSD 처음 타는 게 아니죠. 지난 1월에도 탔습니다. 근데 그때 시승한 차하고는 아예 다른 차야. 완전히 어린애하고 어른 정도의 차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초보 운전자가 정말 능숙한 운전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5년은 운전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초보 운전자가 최고로 능숙한 운전자만큼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발전할 수가 있나? 저희가 시승한 게 끝이 아니었죠. 그 이후로도 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희가 시승할 땐 그래도 주차장에서 빼서 버튼 누르고, 도착하면 여기다 주차해 하고 주차 버튼 누르고 요거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주차장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냥 차를 알아서 빼고 알아서 가고 알아서 주차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거라곤 FSD 버튼 한번 딱 누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있어도 불안해서 절대 못 맡기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FSD나 뭐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거 써보면 사실 좀 불안할 때 있어요. 이 차가 갑자기 길 가다 딱 섭니까? 이 차가 갑자기 급가속을 해요. 야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탑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능숙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초보 운전자면 자기도 불안하잖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능숙한 쇼퍼면 너무 편안해서 잠드는 거랑 비슷한 거.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운전자보다 운전을 잘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건 테슬라가 워낙 특별하니까 그렇지 내가 테슬라 살 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테슬라만 이런 게 아니야. 중국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리오토 보면 지금 주행하는 게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차 나타나죠? 차 나타나면 피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주차까지 해요. 주차까지 지금 하죠. 와, 이게 되네.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영상도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진짜 신기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이고 어떻게 튀어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도 주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왜 도로에 사람이 여기 있어? 야,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건 너무 신기하죠. 중국이 지금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해낸다. 이게 어떻게 되나?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법규가 뭐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아서 이 몇몇 주는 특히 법규가 좀 느슨해서 훨씬 더 유리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법규 때문에 내가 어렵다, 법규가 좀 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효율성위원회 장관까지 맡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맡게 되면은 당연히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라면서 다 풀어버리겠죠.
훨씬 더 자율주행을 만들기 유리한 환경이 구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특정 지역을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해. 특별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자율주행 그냥 허용해 줄게 라는 식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SWM이 자율주행을 시작했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운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차는 밤 12시부터 운행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밤 12시에 어린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런 구역에 밤 12시에 애들이 학교를 드나드나?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법규에서부터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럼 기술력에서는 충분한가? 현대기아도 이미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하고 있죠. 이거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지금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한가? 조금 어렵다. 완전히 근본부터 개선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근본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 지금까지 현대기아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이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석이 있어. 연석에서 나는 몇 센치야, 몇 미리야, 몇 미리까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지도가 원래 있어야 돼. 그 지도랑 이거랑 알아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앞차의 간격, 앞차의 거리, 그 틈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정확해야 되고 라이다가 정확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덧붙여야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더 정밀하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테슬라라든지 최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을 정말 잘 해내는 이런 메이커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처음 시작부터 AI를 도입한 거예요. AI라는 건 뭔가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두뇌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을 가진 거야.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뛰는 방법을 컴퓨터에 학습시키려면 기존 같으면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고 요렇게 뛰어라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컴퓨터에 신체 등위를 입력하고 이 신체 등위를 어떻게든 저기까지 가게 라고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환경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한테 뛰는 방법을 알아서 구현해 라고 하면 막 이렇게 막 뜁니다.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네가 알아서 차를 잘 주행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그럼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은 정밀한 데이터를 얻는 진영과 정밀하진 않지만 두뇌를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는 이 영역,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에서 현대기아가 했던 이 방법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AI를 통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제는 현대기아도 곧 해낼 걸로 믿습니다. 지금 AI는 아직 시작 단계거든요. 시작이 좀 늦었어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니까 지금 방향성을 고쳐잡았다 이것만 해도 고무적이죠. 곧 바뀌는 자동차 업계의 변화, 두 번째, 자동주차, 차량 호출 기능입니다. 자동주차 기능? 그거 옛날 내 아반떼에도 있었는데 그거 안 썼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당연합니다. 저도 안 썼어요. 원래는 자동주차라는 기능이 원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시작이 어디였겠어요? 시작은 일본 회사 도요타였습니다. 2003년이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BMW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기아라든지 하여간 자동주차 기능은 전 브랜드가 다 도입을 어떻게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됐죠.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에 일단 카메라 버튼을 눌러. 그리고 나서 운전하다가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을 괜히 한번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거기 주차 공간이 있는 걸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눌러. 기어를 움직여. R 누르고 D 누르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는 핸들만 돌려주고 나는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브레이크도 그냥 떼고 있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도 살살살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서서히 야,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건 제대로 되지도 않아. 뭐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 주차하면 삐딱해. 근데 운전자가 계속 이걸 해주고 있어야 돼. 이걸 누가 써? 근데 이제 자동 주차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한번 보세요. 테슬라 보면 주차장에서 출차, 다시 주차까지 이거 그냥 해준다고 했잖아요. 주차를 내가 정해서 할 필요도 없어. 지정 주차 공간 있으면 그걸 미리 학습시켜 놓으면 그 자리에 주차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누가 있어, 다른 차가 주차했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어요, 주인님이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 옆에 주차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심지어 옆에 주차 공간이 칸이 없어.
칸이 안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그래도 해줍니다. 옆에 차가 두 대가 있으면 그 사이에 주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 대충 요 언저리에 대충 주차해. 그냥 뭐 운동장 한가운데 그냥 주차해. 이런 거 됩니다. 방향 이렇게 돌려 핀치 줌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다 세워 하면 거기다가 맞춰서 세워줍니다. 사람이 거기 타고 있을 필요도 없어. 그 인근에 세워놓고 그리고서 자동 주차 버튼 눌러. 그리고 차에서 내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주차를 합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발렛 파킹이죠. 발렛 파킹 기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자동 주차는 이 정도 수준에 왔다. 그러면 자동 주차가 되면 또 어떤 게 돼야 됩니까? 자동 출차가 돼야죠. 자동 출차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차 근처에 가서 이 틈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문 요만큼 열고 들어가기 힘들어 이러면서 들어가죠. 아니면 이쪽에 완전히 못 들어가. 그럼 조수석에 가서 안에서 넘어가. 안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가운데 센터 터널을 없앴습니다. 이런 차들도 있잖아요. 아니 자동으로 출차해주게 만들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여튼 테슬라 같은 경우는 Actual Smart Summon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줬습니다. ASS 이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마트 앞이나 이런 데서 짐을 잔뜩 이렇게 들고 왔잖아. 이 짐 이만큼인데 내가 차까지 꼭 가야 되겠어? 라는 거죠. 여기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를 딱 불러. 그럼 차가 알아서 와야지. 내 앞으로 빈 차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핸들 막 돌려서 가속해서 중간에 뭐 만약에 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피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옵니다. 내 앞에 딱 와요. 생각보다 오는 속도도 빠릅니다. 곧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이미 미국에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걸 쓰고 있어. 이게 테슬라만의 일인가? 아닙니다. 화웨이, 바이두, 중국 회사들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를 또 팔아요. 현대기아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현대기아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안 나왔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면 돼. 이걸 사다가 그냥 설치하면 자동 주차, 자동 출차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차들도 곧 스스로 주차를 하고 출차를 하고 스마트 서먼도 해주는 기능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기서 그쳐도 놀라운 일인데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응용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자율주행 된다고 했잖아요. 자율 주차 됩니다. 자율 출차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결합시켜야죠. 결합시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왜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삼성역에 굉장히 붐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비가 시간당 6,000원이야. 5시간만 넘으면 3만원이에요. 하루에 3만원 내야 돼. 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한 500m만 가면 탄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탄천 주차장은 하루 종일 정말 24시간에도 6,000원이야. 그러면 엄청 싼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율주행 기능하고 이 자동 주차 기능을 합치면 회사 앞에서 딱 내려요. 그리고 버튼을 띵 눌러. 그럼 자율주행을 하겠죠. 탄천 주차장 가라. 탄천 주차장 가서 거기서 주차까지 자동으로 해라 라면 주차 자동으로 하겠죠. 얼마나 유용한 기능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출차할 때 탄천 주차장까지 갈 필요 없죠. 버튼 누르면 거기서부터 알아서 쭉 해서 여기로 올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스마트 서머는 한 60m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상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제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약만 풀린다면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스마트 서머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 대박.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한술 더 뜨면 자동차 수리받아야 될 때, 야, 수리받을 때 내가 꼭 가야 되겠냐? 야, 엔진오일 가는데 내가 서비스 센터에 가야 돼? 그냥 버튼 누르면 알아서 네가 서비스 센터 가고 예약하고 예약 시간 되면 알아서 갔다 와. 그럼 되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까지 된다면 애초에 차는 왜 사? 차 안 사도 되지.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부르면 와서 타고 다 타고 나면 보내버리면 되잖아. 지금 이미 구현된 기술을 결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만 더 고도화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이니 자동주차니 자동출차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기능에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다 AI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동차는 자동차고 AI는 AI지 자동차가 AI하고 정말 밀접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테슬라가 AI 기업이다 요 얘기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주가 좀 올리려고 뻥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주차, 심지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봐도 모든 것이 AI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요즘 첨단 자동차들, 자율주행 자동차는 AI
AI에 특화되어 있는 칩이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이라고 하는 칩, 요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라이드라고 하는,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콕핏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요게 다 AI 칩입니다. 테슬라는 AI를 위해서 FSD 칩이라고 하는 요런 자체 개발한 테슬라 칩을 넣기도 하죠. 그러면 요런 AI 칩이 있을 때 떡볶이 왜 제사 지낸다고 AI 특화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챗GPT라고 알려있는 GPT, 그러니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죠. 이 GPT라는 기능은 당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음성 인식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뭐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일일이 누르는 거, 요거를 좀 덜어주는 정도, 어디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라고 말하면 그렇게 입력을 대신해주는 정도, 요런 정도지만 GPT를 지원한다면 야, 저 앞에 저 차 뭐야? 그러면 그걸 카메라로 딱 인식해서 저 참 뭐네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저 강은 뭐야? 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왼쪽에 있는 강을 인식해서 요 강은 역사가 어떻게 되고요, 여기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맛집 알려줘, 이런 것들 지금도 되긴 하죠. 근데 GPT를 지원해주면 목록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그런 데 말고 좀 더 분위기 좋고 좀 비싼 집, 야 좀 데이트할 때 좋은 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는 거죠. 챗 GPT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순서로 3개쯤 말해줘봐,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GPT가 이제 자동차에 적용되게 된다라는 거죠. 폭스바겐이 굉장히 앞서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중국 회사들이 뒤이어서 이걸 막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기아도 EV3에 이런 기능을 일부 도입했는데 실제로 써보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에 AI를 이용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영어 공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경우는 흔치 않죠. 갑자기 국어를 지금 배우기 좀 그렇잖아. 아니면 수학 배워요? 과학 배운다? 야, 이거 좀 쉽지 않죠. 학교 다니면서 여러 과목들 배우는데 계속 배우도록 노력하는 거, 학원까지 가서 막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사실상 영어밖에 없다. 그러면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뭔가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영어여야죠. 그럼 앉아서 지금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영어 배우면 운전 시간도 낭비가 안 되고, 운전하는 1시간, 2시간이 오히려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공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영어를 뭐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애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건데,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시험 문제를 외우는 식으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사실 틀리기 쉬운 킬러 문항을 가려내는 거, 그거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배우면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틀리는 것만 이렇게 쳐버리니까 틀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발음 실수하면 어떡하지?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게, 저는 스픽을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잖아요. 말인데 말을 계속 하고 계속 듣도록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근데 책으로 배운다든지 영어 교재로 배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스픽 같은 경우는 앱 이름 자체가 스픽이잖아. 압도적으로 정말 말을 계속 할 수 있게, 그 다양하게 똑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영어 교육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AI 프리토크 있어요. 프리토크도 재밌어. 그러니까 정해진 문장을 하면은 좀 재미없잖아. 근데 내가 그냥 누군가하고 실제로 얘기하는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고 영어가 저절로 늡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얘기가 뻔해. 내가 요 안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복하게 돼. 그래서 새로운 문장이라든지 새로운 상황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제가 올해 들어서 스픽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거 정규 수업이라든지 스마트 리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점이 있다. 여기 오늘의 수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6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오늘의 수업을 해주는데요. Hey guys, my name is Audrey and I live in San Francisco. 오드리 씨 맨날 나오죠. 여기 샌프란시스코 사신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한 6분 보면은 엄청 늡니다. 인터넷 강의랑 비슷하네요. 인터넷 강의랑 좀 비슷한데,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서 이 발음을 네가 꼭 해봐, 발음해 라고 하면 그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콕콕 집어서 발음을 딱 교정해 주는데, I really like Bruno Mars and Rose's songs. I really like Bruno Mars and the Rose's songs.
아, 발음 쉽지 않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상호작용을 하니까 인터넷 강의처럼 이렇게 보다가 졸려 하고 조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콕콕 집어서 네 발음 이렇게 됐어, 발음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음이 딱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딱 해야 될 표현들을 콕콕 집어서 가르쳐 주니까 진짜 빠르게 성장합니다. 수업 코스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게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킹 연습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있는 요거를 AI로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주면 I really like Bruno.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에 관련된 표현들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요 스픽이라는 데서 요 오드리 씨가 요걸 찍을 때만 해도 브루노 마스하고 로제송이 없었을 거야. 근데 이게 AI를 통해서 최근 유행하는 그런 적절한 표현을 만들어 준 거죠. 실제로 외국인들 만나면 요 얘기를 할 거잖아. 외국인이 그 얘기를 하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하든지 어쨌든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너무 좋은 그런 단어들을,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해봐라. 실제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발음을 했을 때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실제 모범 발음 이렇게 딱 비교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Really? 말하는 법을 더 향상시켜주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누르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핸즈프리 모드. 여기 핸즈프리 모드를 누르게 되면 운전하면서 그냥 이 사람하고 알아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서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하면은 그냥 저절로 하게 되고요. 전화 영어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영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 부끄러워. 약간 부끄러워. 창피하잖아. 누군가하고 하면 좀 창피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충 블라블라블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요걸 제대로 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확실히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시켜준다. 스픽에 따르면요, 7일 만에 약 1000문장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통계가 나오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주일 해봤는데요, 일주일 해보니까 1000문장이 아니네. 8386문장? 이렇게 많이 했어? 공부한 시간이 6500분? 야, 보캡을 지금 새롭게 배운 게 1800단어, 마스터한 게 194단어. 대단하다. 이 정도를 배웠다고? 한 달 남짓 하면은 1000단어 금방 되겠네. 일단 꾸준히 하죠. 그리고 많이 말하게 하니까 확실히 예전의 저보다 훨씬 더 입이 트인 느낌이 듭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나? 여기 보면 수업 코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영어, 스피킹 하면서 시작하는 왕초보, 영어적 사고 기르기, 바로 써먹는 여행 영어 등등등 있는데 저는 여기서 비즈니스 실무 영어, 요걸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픽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루에 20분만 하세요. 그럼 충분히 유창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20분은 넘잖아. 자동차의 스픽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만 해도 지루할 틈 없이 영어 공부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주는 거 정말 좋은 기능이지만 그때만 기억나고 조금 있으면 금방 다 까먹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스마트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리뷰를 하게 되면 네가 맨날 틀리는 거 그거 열심히 연습해서 그때 알게 됐지만 좀 지나서 잊어버릴걸? 잊어버릴걸? 그때 잊어버릴 때 된 것들을 내가 다시 찾아서 그걸 그때 연습시켜줄게 라는 기능입니다. 야, AI 미쳤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단기 기억 장소 있죠? 그리고 영구 기억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리뷰에 이 간격 반복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단기 기억 장소에 있는 걸 영구 기억 장소로 옮겨준다. 인사이드 아웃 보면 있잖아요. 단기 메모리, 장기 메모리 있잖아. 장기 메모리로 옮겨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졌다. 이게 다 AI니까 가능한 거죠.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지금 스픽이 새 프로모션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지금 프로모션 할 때 가입하셔서 올해는 영어 마스터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바뀌는 자동차 업계 이야기 네 번째. 자동차에는 커뮤니케이션 램프라는 게 곧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램프라는 게 뭐 되게 미미했죠. 사실 앞쪽에 헤드램프 있고 뒤쪽에 램프가 있는 거, 요거는 믿음. 대부분은 앞을 어떻게든 보여주거나 앞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차에게 내 위치를 알리는 거, 그런 것이 주목적이었죠. 근데 요즘은 거기 한술 더 뜹니다. 낮 시간에 달릴 때 들어오는 불,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법규가 되어 있어요. 낮, 데이타임, 달리는 거
러닝, 불, 라이트,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에서 DRL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붙게 됐죠. 캐나다 같은 지역을 보면 위도가 높으니까 낮 시간인데도 해가 쉽게 집니다. 겨울철에는 내시면 완전 깜깜해져요.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이 침침해. 이게 침침한 경우에 자동차를 못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불을 켜줘야 되고 낮이 되면 꺼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스텔스로 다니는 차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게다가 눈도 많이 와, 비도 많이 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램프를 아예 24시간 켜지게 하자, 못 끄게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원래부터 DRL이 있었습니다. 그 DRL을 운영하고 보니까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차에 의무적으로 낮 시간에도 불을 켤 수 있도록 하자라고 법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헤드램프를 켜고 다니면 차가 안 예쁘네, 야 그거를 좀 예쁘게 다른 램프를 좀 헤드램프 근처에다 뭘 하나 붙이자 라고 해서 뭘 하나씩 붙이게 된 거예요. 아우디 R8 같은 차가 이렇게 나왔죠. 헤드램프 주변에 막 뽕뽕뽕뽕뽕, 야 요때 요거 램프 너무 화려하다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디가 적극적으로 이걸 주도하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도 보면 아우디 DRL이 정말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죠. 거기다가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요게 그냥 DRL로만 작동되면 섭섭하잖아. 그래서 이걸 커뮤니케이션 램프라고 적용하게 됩니다. 옛날 자동차 같으면 램프 전체가 하나의 스위치로 이렇게 꿈뻑 켜지게 됐었잖아요. 오른쪽 왼쪽 당연히 스위치 하나지.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램프 하나하나, 작은 램프 하나하나를 다 켜고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테슬라 보면 나이트 쇼라고 해서 이렇게 노래 나오면서 막 램프도 꿈뻑꿈뻑 하면서 뭐 깜빡이 켜지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켜지는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발전해서 작은 램프들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왔습니다. 미국 리비안 같은 경우는 충전 상태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안 하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GMC도 허머 EV 같은 거 보면 램프가 이렇게 한 칸씩 채워지는 거 볼 수 있죠.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램프에서 테트리스를 막 합니다. 충전 완료할 때 남은 시간이 몇 분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지커 007 뭐 이런 것들 보면 결혼 축하 모드 이런 거 나오고, 하트 나오고, 고양이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뭐 먼저 가세요 이런 거 됩니다. 땡큐, 러브 뭐 이런 거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비켜라, 먼저 가세요 이런 거. 지금은 전면에 디스플레이 램프를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후면에도 적극적으로 붙일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앞차 지금 사고 났어요 그러면 뒤에서 램프를 탁 보여줘야죠. 앞에 급정거했어요 그러면 램프를 탁 보여줘야지. 아니면 공사 중 표시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사람이 앞에 지나가요 이런 것들도 여기 탁 보여주면 인식이 잘 되겠죠. 안전에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멋지기도 하고, 쫓아가는 차 입장에서는 와, 저 차에 저런 기능이 있네, 나도 저 차 사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들 테니까 뒤쪽에다 디스플레이 장치를 넣는 거, 요건 자동차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램프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발전하진 못했는데요. 지금 리오토 같은 브랜드 보면 자율주행 작동 딱 시켰을 때 뒤쪽에 파란색 자율주행 등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 자율주행이니까 너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램프가 더욱더 발전해서 더 많은 차에 광범위하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카쉐어링용 자동차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AI 로보택시가 저절로 돼. 그래서 테슬라를 산 사람들은 그 차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라는 겁니다. 그게 당장 가능할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직 안 되잖아. 뭐 언제 될까?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 완전히 돼야 되지, 그걸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것도 시스템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돈을 냈으면 그걸 가지고 청소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아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아이디어, 이거는 당장 실행 가능하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공유라는 게 왜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자동차라는 물건은 수천만 원에서 몇 억을 주고 사는데, 내가 운행하는 시간보다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긴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매일매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잖아. 하루에 왕복 뭐 길어야 3시간? 3시간 출퇴근한다고 해도 여전히 21시간은 주차장에 서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세워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90%의 차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2천만 대의 차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800만 대는 그냥 지금 없어져도 큰 상관없다.
지금 친환경이다 뭐다 뭐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 뭐다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자동차 자체를 살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있는 차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 이게 훨씬 더 친환경이죠. 출근해서 회사에 세워놓고 퇴근해서 집에 세워놓고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만 놓는데 차라리 그 차가 서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탄다면, 그러면 자동차를 덜 만들어도 되니까 환경에 정말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차주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이 차를 샀더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돈을 벌어와? 완전 기특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개념은 정말 오래된 개념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카시어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시어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차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카시어링은 쏘카, 그린카잖아요. 우리나라 카시어링은 공유를 한다기보다 사실상 렌터카죠. 시간제 렌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서비스가 훨씬 더 활성화됐죠. 진짜로 내 차를 공유하는 거 이미 시작됐습니다. 투로, 게더라운드, 스냅카 이런 서비스들이 진짜 쉐어링이에요. 개인이 자기 차를 돈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죠. 우리나라에서는 타운카라는 서비스가 있긴 한데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개인이 차를 빌려주면 그게 불법이 됩니다. 카시어링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실제로 쉐어링을 해주면 불법인 거, 정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법규가 극복되면 이게 문제없이 될 수 있습니까? 작동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됩니다. 링크앤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구독으로 살 수 있도록 했고 이걸 또 카시어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걸 기본 취지로 삼고 있어요. 르노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모빌라이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긴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예요. 그냥 아무 차나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문 열고 시동 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처음 차량을 설계부터 그런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도로 막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도로 막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고, 앞으로는 P2P 카시어링을 더욱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업계 6번째입니다. 레인지 익스텐더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네시스에서 레인지 익스텐더 된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실 텐데, 다시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최신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한참 전에 유행했던 방식이거든요. 전기차에 가솔린 엔진을 추가로 붙인 건데 이게 처음이 어디냐면 2010년 쉐보레 볼트였습니다. B로 시작하는 볼트 아니고 V로 시작하는 볼트. 이렇게 생긴 차인데 이게 좀 논란이 있긴 했어요.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최초의 레인지 익스텐더 자동차로 평가받는 차입니다. 이후에 BMW i3에 REX라고 해서 이렇게 레인지 익스텐더 모델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냐? 당시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워낙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넣지 못했어. 주행거리가 기껏해봐야 100km 남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300km 이상은 가야 되는데 100km면 너무 작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엔진을 별도로 또 장착해서 그걸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충전된 배터리로 또 가고 이런 방식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배터리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죠. 테슬라가 배터리를 바닥에다 까는 방식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배터리를 충분히 깔면 되네. 굳이 거기 엔진을 작동시켜서 그 매연을 내뿜으면서 거기다 그 소리도 엄청난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되냐?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인지 익스텐더는 다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생각이 또 바뀌게 됐죠. 미국이나 중국이 주행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어지간한 옆 동네 가려면 기본으로 몇백 킬로를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500km를 주행하는 배터리라고 해도 갔다가 돌아오면 충전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루 만에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차가 나오면 좋겠다. 요래서 EREV라는 방식이 다시금 부활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리오토가 EREV를 만든 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기존보다 훨씬 큰 배터리긴 합니다. 전기차에 육박하는 40kWh 배터리를 넣어서 주행거리를 기본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1.5L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적은 배기량이라도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6, L7, L8 이런 자동차들이 쭉쭉쭉 나왔고요. 실제 판매량을 보면 작년에 EREV를 무려 38만
대를 팔았습니다. 한 해에 38만 대. 어마어마하죠. 미국에도 이런 차 있습니다. 램 1500 램차저라고 하는 EREV가 나왔는데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커. 배터리가 92kWh 배터리인데 거기다가 가솔린 엔진은 일반 가솔린 엔진보다 더 커. 3.6L 가솔린 엔진을 넣었습니다. V6.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하는 거리는 무려 1110km라고 얘기합니다. 야, 1110km. 이거는 가솔린 엔진 자동차보다도 훨씬 멀리 가는 거죠. 현대차도 EREV를 만들어서 2026년 말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를 위한 건 아니고 이건 중국, 미국에 먼저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대는 중형 SUV에 EREV를 넣는다고 하는데 산타페 EREV가 나온다고 하고요. GV70 EREV가 나온다고 하죠. 한 번 충전으로 900km를 주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나오면 나름 인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25년 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의 미래를 보면 기술 혁신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요. 사용자의 경험, 완전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말 그대로 정말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율주행, AI, 자동주차, P2P 카쉐어링, EREV, 3D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 전부가 통합돼서 그런 것들이 자동차의 가치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스마트하고 풍요롭게 변화해 나갈 걸로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전이 멈추지 않겠죠. 다음 시대 자동차는 더욱더 상상하기 어렵게 되겠지만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치, 말하자면 동적인 플랫폼이 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스픽 같은 걸로 영어 공부도 하는 플랫폼, 당연히 오락도 하는 플랫폼, 당연히 즐거움도 있고 생활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이 플랫폼에 어떤 것들이 결합되고 어떤 기능을 더 키워나가게 될지 더 흥미로운 기술, 더 흥미로운 경험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는 밤도 따뜻해질 거예요.